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 주가는 올라간다. 라는 게 법칙처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일본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낮췄는데, 낮췄던 이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계속 움직이다가 오히려 더 낮아졌죠. 금리 이렇게 낮췄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주가 지수에 낮췄는데 못 올라가더라. 근데 미국 보세요. 금리 이렇게 올려서 유지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323%가 올랐어요.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는 좋았다. 고금리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니까 미국은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면서 좋아졌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이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수혜를 받느냐?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을 보면은 독일도 이때 당시에 462%가 이제 올라가요. 독일이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수출을 많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2위 국가가 일본이었잖아요. 일본에다가 수출하던 게 줄어요, 이렇게. 일본이 힘들어졌으니까 뭐 독일 거 뭘 사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중국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독일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거를 계속 늘려가면서 독일은 중국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이런 상황을 이제 알고 있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중국으로 가져온다고 치면은, 이 기준금리가 0.5인데, 3.7이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이때는 지난달에 질문 던졌을 때, 중국에다가 맡겨야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미국은 0.5 주는데 중국은 3.7 준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맡겨야죠. 근데 중국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중국이 높으니까 다 중국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3.45인데 미국 5.5 준답니다.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100%다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또는 미국의 우방 국가들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인 건데, 사실 시장의 금리는 이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2년물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 보시면 미국의 2년물 채권 수익률 2022년 3월에 2%였어요. 중국 2.3. 중국으로 가는 돈들이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미국 4%, 2.3. 더 벌어져요. 미국 4.9, 중국 1.8. 그래서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출되고 있어서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린 이유다.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일본 거랑 딱 비교를 했을 때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2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원래 중국이 굽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요거 내지는 요거. 근데 요거는 미국도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대선이 또 코앞인데 한번 또 경제 상황이 크게 휘청거리면 좋을 게 없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뭐 계속해서 전략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지금 중국으로 갔던 것들이 다시 일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중국으로 갔던 게 다시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어서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어요. 일본은 지금 미국으로 막 늘고 있고 중국으로는 줄고 있고, 일본의 주식시장은 막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한국도 이제 올해부터는 저는 같이 발맞춰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지표들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무역 수지가 그게 크로스되는 과정에서 무역 적자까지 왔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 흑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한국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중국 줄고 미국도 늘겠죠. 이거는 이제 중국이 많이 힘들어졌고, 한국이 또 약간 미국 쪽에 그 편중된 정부이기도 하니까 그런 게 잘 맞물려 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는 상황인 건데, 한국의 그래서 경제 체질은 이제 바뀌었다. 미국 주도적으로 바뀌었고, 미국 주도하에 개편되고 있는 동남아와 또 유럽 국가들 위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갈 거다. 그러면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 국가들로 눈길을 돌리셔야 되는 거죠. 왜?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돈 가는 곳에 내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돈을 벌지. 여기 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 돈까지도 누가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인 측면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미국인 거죠.
중국의 공장들을 뭐 다른 국가들로 같이 나누고 있지만 인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도 미국 관련된 거는 막 늘고 중국 관련된 거는 이제 줄고 그런 똑같은 상황이더라. 자, 지금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아요. 경제 상황이 좋아서 금리를 올려도 돼요. 그리고 고금리를 더 유지시켜도 돼요. 그런데 고금리를 유지를 시켜도 미국의 증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방 국가들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중국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모두가 지금 관심사는 그래서 금리 언제 내리는데 이거니까. 그럼 금리를 내릴 만한 조건이 충족을 해야지 금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만한 조건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중국이 최첨단 산업을 포기한다. 근데 양회에서 지속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 두 번째, 중국 GDP가 미국 GDP 40% 이하로 하락한다. 이거는 이제 일본 때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인 거예요. 그게 뭐 더 낮아져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아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65% 되니까 그래도 한 2, 3년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카드를 만지작할 거니까. 근데 오히려 더 올라버렸어. 더 올라버려서 IMF 4월 보고서 보면 2.7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죠. 그게 아니면은 지금 연준의 목표죠. 미국의 물가가 2% 이하로 하락한다. 근데 이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근원 PC가 2.678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달은 또 약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전망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2%까지 아직 안 왔는데 이걸 낮출 수 있겠느냐? 그것도 못 낮춰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미국은 지금 괜찮은데 동맹 국가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동맹 국가들이 앞서서도 미국 막 금리 올리니까 영국 망할 뻔하고 한국 망할 뻔하고 또 유럽 망할 뻔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게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뭔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미국이 마치 선심 써주듯이 금리를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올 초에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 두세 번이라는 그 가능성이 이제 많이 낮아져서 금리를 안 내리거나 내리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 내리는 정도로 시나리오는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게 유럽이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다 0%대 성장이에요. 얘네들은 빨리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본은 약간 달라요. 일본은 지금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완전 암흑기에 있던 경제를 조금씩 살려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다른 얘기고, 근데 유럽은 지금 물가를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이게 조만간 잡힐 거로 지금 본대요. 그래서 큰 충격 없으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22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경제 성장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 금리를 낮추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나요? 나중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세요. 이제 우리가 환율을 정말 더 중요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의 구성 요소 안에 보면은 유로화, 파운드, 엔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 국가가 금리를 낮추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 국가가 금리를 올리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로가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와버리면 또 지금 우리나라 환율 지금 1,400원 가네만에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난리가 나니까 미국이 같이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유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랑 잘 공조해가지고 금리 조절을 해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게 이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안 낮춰도 되지만 유럽 국가들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낮출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이제 저의 생각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이 2번 시나리오, 3번은 뭐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3번 시나리오는 금리 막 4번에서 6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폭을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1, 2번인데 1, 2번 중에서도 2번의 확률이 높다. 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완면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그 구두 개입을 통해서 채권 수익률은 떨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다시 다 회복이 됐고, 동시에 물가가 내려오던 게 멈춰버렸으니, 다시 물가 잡는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일반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동결 내지는 인상. 그래서 요 1, 2번 정도가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벌어지게 될 가능성,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 2번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2번은 인플레이션이 쭉 떨어지면서 2%대까지 오고,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경제가 여기 둔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상화가 되는 거죠. 너무 과하게 지금 성장되어져 있는 버블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완만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 자산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근데 1번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다시 약간씩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고금리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전히 경기는 좋은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포함. 크게 봤을 때는 한 번에 큰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떨어지겠지만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 다시 이제 회복해 나가는 조정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것조차도 보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완만한 강세다. 이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너무 크게 왔다 갔다 거리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시나리오나 정부의 어떤 교체와 관계없이,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성장할 만한 산업은 크게 이제 요거 세 가지 정도 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상 이 우주항공은 방산 베이스의 우주항공인 거고, 인프라도 5G, 6G 가는데 이것도 방산과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AI와 반도체. 이런 산업들은 계속해서 뭐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좋아질 만한 산업이다.